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죠.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요.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서방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러시아를 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요. 러시아가 품는 공포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강력한 국가가 형성이 되면요 반드시 러시아를 공격했습니다. 19세기에는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유럽의 패권 국가를 만들면서 러시아를 침공하죠. 러시아는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했고요.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되죠. 20세기 들어와서는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유럽의 패권 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우크라이나를 거의 주저앉히는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눈이 뻔히 보이는 술수이겠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달리 어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히토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역시 중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역량을 중국 봉쇄에 투입하겠다. 중국을 지금 봉쇄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로 발목을 잡힐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초조감.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류환수 교수입니다. 제 전공 분야는요, 크게는 역사, 서양사, 그리고 유럽 현대사, 그리고 국가로는 러시아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깊이 파고드는 연구 주제는 러시아 혁명,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저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저의 독창적인 표현은 아니고 국제 분쟁 전문가들 그리고 석학들의 어떤 표현이었는데 서방이라고 하는 지각판하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지각판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학 용어로 단층선이라고 하죠. 서로 다른 지각판이 맞물리는 그 지점을 단층선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러시아를 서로 다른 지각판이라고 하면 그 단층선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단층선이 된 것은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300년,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방이라고 하는 폴란드, 가톨릭을 믿는 폴란드와 정교를 믿는 러시아가 대립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 대립의 단층선이 바로 우크라이나였거든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단층선에서는 항상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격변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런 격변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서로 지각판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어떤 다음 격변이 일어나는 에너지가 축적되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이런 비유를 들자면 왜 우크라이나가 분쟁 지역이 되는가를 알 수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의 동부는 친러시아 성향이 강했고 서부는 친서방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의 친서방 우크라이나의 정치 세력이 러시아에게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를 지켜내야 되고 그것은 철저하게 서방으로 가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역시 나토 가입이었겠죠.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집단 안보 체제의 혜택을 받게 되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보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은 나토 회원 전체와 회원국 전체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오랜 동안에 공을 들여서 나토 가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젤렌스키 행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가장 악몽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었어요. 다시 한번 1991년으로 돌아가 보자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까지도 해체가 되죠. 그래서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소련 해체의 단초가 되는 사건이 바로 1989년인가요? 그때 이 분단되어 있던 독일이 통일이 되죠.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본주의 서독이 공산주의 동독을 흡수 통합하는 형태로 되는데 그때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다시 소련의 국가 원수였던 고르바초프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이 돼도 무력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동독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요. 협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당시 국무장관에게 베이커라고 기억을 하는데 베이커 국무장관에게 우리가 동독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 개입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토도 성의를 보여라 하면서 동독이 서독의 흡수 통합이 되고 그리고
이 동유럽이 소련의 아니면 러시아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더라도 나토라고 하는 군사 기구가 동쪽으로 절대로 확장되면 안 된다.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걸었죠.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면 소련 및 러시아가 반발하지 않겠다. 이런 요구를 했고요. 베이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약속한다. 나토는 동쪽으로 1인치도 더 가지 않겠다. 지금 그 선에서 계속 남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로 10년, 20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 미국은 그 약속을 다 깹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차근차근 다 나토에 가입을 하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러시아 지도부는 뭐 옐친일 수도 있고 푸틴일 수도 있는데 엄청난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약속을 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쉽게 말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푸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서방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뭐 성의를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발트 연안 국가라든지 동유럽의 웬만한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거 그것은 주권 국가의 결정이니 우리가 거기에 뭐라고 하지 않겠다. 단 두 나라만은 절대로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이 두 나라까지도 만약에 나토가 회원국으로 끌어들인다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를 해왔어요.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바로 벨라루스, 하나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워낙 러시아와 밀착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였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절반은 친러시아 성향이지만 서쪽 절반은 철저한 친서방 그리고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우크라이나가 전체가 나토의 회원국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고 근데 결국은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급격한 격변이 벌어지게 되면서 친러시아 성향의 정치 세력이 크게 위축되고 친서방 성향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죠. 자,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요.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서방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방은 평화지향적인 세력이고 러시아는 호전적이고 팽창지향적인 세력이어서 러시아가 서방을 침공하면 침공했지 서방이 러시아를 침공할까? 그런 경우는 별 생각하지 않고요. 서방이 러시아를 침공할지 모른다는 어떤 생각을 하는 러시아를 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요. 러시아가 품는 공포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근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강력한 국가가 형성이 되면요 반드시 러시아를 공격했습니다. 19세기에는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유럽의 패권 국가를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러시아를 침공하죠. 그래서 러시아는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했고요. 실제로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되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유럽의 패권 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하고요.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마치 소련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당시 소련의 인구 규모가 1억 9천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3천만 명이 목숨을 잃는 4년 동안 잃는 그리고 부상자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19세기에 나폴레옹이 20세기에 히틀러가 소련 및 러시아를 공격했으니 21세기에 미국이나 서방이 러시아를 공격하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토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러시아 일반 국민 그리고 러시아 정치 지도부의 정서일 텐데 조금은 더 군사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러시아가 서방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아시겠지만 나폴레옹과 히틀러 침공을 다 막아내죠. 엄청난 피해를 겪었지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적인 요소를 다 빼고 지형만 놓고
보자면요, 상당히 광활한 영토죠. 그래서 강력한 뭐 나폴레옹의 대육군이라든지 아니면 나치 독일의 독일 국방군이 동쪽으로 진격을 할 때 파죽지세로 진격을 합니다. 하지만 진격이 지속되면 될수록 이 보급로가 길어지죠. 그래서 보급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공격의 기세가 떨어집니다. 그때서야 러시아는 비축에 둔 힘을 투입해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침공군을 공격해서 밀어내는 방법으로 나라를 지켜왔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인데, 이런 전술 전략을 쓰려면요, 러시아에게 그 적대적인 국가와 러시아 사이에 상당히 완충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완충지대가 있어야지만 그런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2010년 요 무렵에 그 푸틴이 생각할 때 그런 서방의 공격으로부터 러시아를 지키는 완충지대가 바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뺏기게 되면 러시아의 전통적인 국가 방위 전략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닐 때 나토 군과 그 모스크바의 거리가 1400km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 우크라이나 안에 나토 군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나토 군과 모스크바의 거리가 700km가 되는 거예요. 700km면 아마 신우주에서 서울 거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거리라고 하면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물리쳤던 그런 방어 전략을 구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 변화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생기는 상황 변화가 그 푸틴이라든지 러시아 일반 국민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또 자극하는 것일 텐데요. 이런 상황을 살펴보자면 그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것이 단지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와 맞닿아 있는 러시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러시아의 심성, 심리를 서방 및 미국이 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러시아를 쉽게 말하면 시체말로 보면 졸로 보고 계속 그 푸틴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경고를 할 때도 그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2007년에 그 푸틴 대통령이 독일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 전까지의 어떤 그 유화적인 자세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상당히 신경질적인 그 어조로 절대로 러시아는 그 서방의 안보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그 푸틴의 그런 반응을 당시 미국과 서방이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조롱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알고만 있었는데 2022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그 전쟁을 하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건데요. 러시아가 서방에 가지고 있는 공포심,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 또 한 번 느꼈고요. 또 하나가 서방이 러시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편견, 선입견, 아니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루소포비아라고 하는데요. 러시아를 불신하고 러시아를 믿지 못하고 러시아는 우리와 다르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리 서방에 적대적이고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국가다라고 하는 인식이 얼마나 서방에 강한가를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설명이 길었는데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가 얼마나 그 파급력이 큰 쟁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전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개발 협정은 체결하는 동시에 대신 안전은 보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협정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는 기본 입장인데 그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하겠다는 거죠. 진짜로 빨리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끝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역량을 중국 봉쇄에 투입하겠다. 중국을 지금 봉쇄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에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로 그 발목을 잡힐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초조감 아니면 기본 전략이 이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안전 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결국 그 젤렌스키가 요구하는 대로 뭐랄까요,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미국이 직접 그 우크라이나 서부에 군대를 보내는 이런 형태일 텐데, 이런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순간 러시아와의 협상은 아직 깨지든지 아니면 진행이 되더라도 지지부진해서 1년, 2년, 3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바라는 상황, 즉 빨리 발을 빼서 중국 봉쇄에 올인하는 이런 상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거의 주저앉히는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때 뭐 달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트럼프가 그 내세우는 논리는 이걸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그 자원 개발 등 경제 협력을 계속 키워나가면 우크라이나와 그 미국의 국익이 서로 맞물릴 것이고, 이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준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중요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건드리겠느냐, 미국이 무서워서, 이런 논리를 대면서 달랬겠죠. 사실은 뭐 눈이 뻔히 보이는 술수이겠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달리 뭐 어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 이 히토류 개발을 하려는 미국의 입장에는요, 더 뭐랄까요, 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히토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역시 중국이죠. 근데 미국에도 못지않게 많은 히토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토류 개발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뒤처져 있는데, 이것은 자원 히토류 매장량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은 적극적으로 히토류를 개발하는데 주저함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내가 그 전에 그 민주당 행정부였기 때문에 히토류를 그 개발하고 캐내면요, 환경오염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자국에 있는 히토류를 개발해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오염을 감수하기보다는 외국에서 히토류를 캐내고 재련해가지고 가져온 것이 남는 장사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외국에서 히토류를 충분히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개발하면 미국에 있는 히토류를 보존하는 효과도 있고, 또 미국의 환경오염을 막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돼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개발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미국한테는 정말 좋은 시나리오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뭐 알토란 같은 자국의 지하 자원을 미국에게 거의 강탈당하다시피 하는 측면도 억울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우크라이나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역시 그 농업이거든요. 지리교과서에 나올 만큼 기름지고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흑토지대였고, 이 흑토지대가 펼쳐져 있는 땅이 바로 우크라이나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히토류를 개발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토양이 오염됩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그나마 남아있는 최고의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인 농업이 완전히 파탄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우크라이나의 국가 발전 동력이 그나마도 지금 흔들리고 붕괴되고 있었는데 완전히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답답한 심정이겠죠.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예,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그 장기적인 과정이 정말로 단기 과정으로 압축되는 상황이었고요. 냉혹한 국제관계라고 말을 하는데, 국제관계가 얼마나 냉혹할 수 있는가를 거의 교과서적으로 보여준다고. 젤렌스키는 정치가로서는 완전히 최악의 정치가로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최근 트럼프가 푸틴은 두둔하고 젤렌스키를 두고는 독재자라고 비판했는데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뭐 트럼프의 정신세계를 한번 재구성해보면요, 트럼프는 가장 전형적인 그 힘의 찬양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에게 강한 자는 굿맨이고요, 약한 자는 배드맨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의 눈에 푸틴이 민주적인 정치가로 보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푸틴은 강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상대이기 때문에 대놓고 그 독재자라고 하는 비판을 삼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일정한 또 인간적 호감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비슷한 류의 성향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게 의기투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그 모습이 연출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트럼프가 볼 때 젤렌스키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루저입니다. 약하고 어쨌든 간에 전쟁에 패했고, 따라서 아무리 조롱을 해도 괜찮은 상대가 되기 때문에 굳이 독재자라고 하는 표현을 국제무대에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은데 대놓고 그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젤렌스키가 또한 푸틴과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대통령은 아닙니다. 물론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요. 또 하나 원래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2024년 봄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정권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후임자에게 정권을 물려두든지 했어야 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을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1년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선거를 치르지 않고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방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선거를 치르라고 했을 때 아주 그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던 것이죠. 물론 전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당연히 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상당히 강압적으로 이게 통제하면서 전쟁을 수행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젤렌스키의 행보에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국제 무대의 정치가들이 꽤 많이 있는데도 굳이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집어가지고 독재자라고 했을 때는 일정한 경멸,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길을 꺾어서 주저앉혀서 귀찮게 어떤 협상에 파토를 넣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쇼맨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젤렌스키는 독재자의 행보를 걷고 있나요? 예,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요. 상황의 특성이 있고요. 전쟁을 하면서 모든 그 민주적인 절차를 다 밟아가면서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엄 상황에서 통치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웹에서 그런 장면을 많이 봤을 텐데요. 병력 자원이 모자르니까 영어로 프레스갱이라고 하죠. 길 가던 젊은 남자를 납치하듯 끌고 와서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대에 보내버리는 장면들이 우크라이나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거리에서 연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거의 80%, 어떤 경우는 90%까지 이르렀는데 지금은 진짜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공식적인 여론기관 조사로는 50%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4%라고 조롱을 했고요. 4%는 아니겠죠, 분명히. 하지만 50%도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공신력을 지닌 매체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의 그 국정 지지율은 10%대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추정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재자라고 딱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독재자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발이 점점 불거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겠죠. 러우 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당시에는 그 바이든 행정부였죠.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묵인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은 미국의 1국 체제가 끝난다. 2022년까지 비록 그 위상이 흔들린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지역에 관여하는 1국이었고요. 이 1국 체제를 지켜내려고 했죠. 여기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어떤 그 행동을 하거나 정책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나라 안팎에서 이 정치가인 이상 대의명분을 내걸어야 되거든요. 이 대의명분이 뭐냐면 미국의 1국 체제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세계 민주주의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이 세계 민주주의와 미국 1국 체제는 양립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다극체제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극체제의 하나가 바로 러시아여야 한다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미국의 1국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과 이 1국 체제를 깨트리고 다극 체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러시아가 결국은 맞부딪히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주저앉히고자 우크라이나에게 모든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체급차가 있는데도 3년 동안 전쟁이 지속돼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024년 말엽부터 2025년 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파열 지점에 왔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바이든과도 상반되고요. 또 하나 바이든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류와도 상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류라고 여겨지던 그 세력은 미국 안에 그 내정에서는 민주당과
대립을 할지라도 이 국제관계에서는 민주당과 차이점이 없이 미국의 일극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그 공화당 주류에서 떨어져 나와서 힘을 키우고 오히려 공화당을 접수한 인물이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공화당 주류 세력을 빗대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 자기가 그 딥스테이트를 막아내고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 마가 정책을 폈죠.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은요,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미국의 패권 유지인데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여러 군데의 힘을 다 쏟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국제 분쟁이 다 관여하는 것은 일단 미국의 힘에 붙이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는 미국이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해서 힘을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 힘이 집중되는 포인트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을 봉쇄하자는 것이었고 그러려고 하면은 다른 지역, 특히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미국이 쓸데없이 힘을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빨리 매조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다극체제로 넘어가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를 인정해야지만 그나마 미국이 다극체제 안에서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가 말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주류 세력은 미국은 유일한 일극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일극에 도전하려고 하는 국제 강대국을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트럼프는 현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그 다극체제 이행을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자. 그래야지 이 다극체제 안에서 미국이 가장 우세한 일극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국제관계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미국이 유일한 조폭이었는데 지금은 유일한 조폭이 아니다. 여러 개의 조폭 조직이 있다. 아니면 마피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유리하게 혼자 존재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패밀리, 여러 개의 조폭을 인정하자. 그런데 미국이 거기서는 1등을 해야 된다. 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트럼프는 얼핏 보면은 푸틴과 의기투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푸틴이 계속해서 다극체제의 장점과 다극체제로의 이행을 주장해 왔는데 그거 인정하겠다. 단 그 다극 중에서 미국이 가장 큰 극이 돼야 된다. 이거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그 정책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고 물론 그런 변화가 난데없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내재에 있는 어떤 잠재의 가능성이 트럼프를 통해서 발현된 것인가를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다극체제로 가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 이 푸틴이 지금 의기투합하는 것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아마 푸틴이 바라는 다극체제는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서유럽,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브라질 이런 여러 개의 극이 서로 견제하고 타협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상황을 선호할 것인데 미국도 아마 그런 쪽으로 나가지만 미국은 아마 그런 여러 개의 다극보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이 세 개의 극이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다극체제라고 하는 데에서는 푸틴과 트럼프가 의기투합했다. 근데 그 세부 사항에서는 이견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이 추진해왔던 미국 일극체제 유지는 이제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세계 추세인 다극 체제로 갔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강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겠죠. 그건 뭐냐면 역시 한국도 이 한반도라는 어떤 그 두 지각판이 맞물리는 그 단층선에 서 있어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슬기를 발휘한다면 그야말로 그 양쪽에서 이익을 얻는 중재자 역할이라든지 어떤 독립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의 역량이 떨어지고 국력이 모자르고
아니면 슬기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양쪽에서 치이는, 우리가 항상 역사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껴가지고 전쟁터가 되거나 아니면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좋지 않은 단점이겠죠. 그냥 원론적인 얘기로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느냐 아니면 불리한 환경으로 빠져들어가는가는 그야말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역량, 우리의 슬기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성비 불균형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촌 관계에 있는 아주 가까운 민족 집단이고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 한 20-30년만 따져보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대표적인 저출생 국가예요. 젊은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를 많이 안 가지는 문화입니다. 물론 정교 문화의 특성상 그리고 조금은 앵글로색슨이라든지 게르만과는 다른 슬라브 민족의 그 가족을 좀 중시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 전통과는 또 별도로 현대 우크라이나와 현대 러시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가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이 추세고, 또한 구체적으로는 이 1990년부터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데 15년 사이에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었어요. 경제가 거의 망가졌고 사회보장 시스템이 완전히 중단이 됐고 그리고 정치 혼란이 있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10년, 15년 사이에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1990년대 중후역부터 2000년대 초에 러시아에 자주 갔었는데 그때 그 혼란상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 내가 만약에 저때 러시아 국민이거나 우크라이나 국민이었으면 결혼을 해도 아이 못 가지겠다 싶을 정도로 사회가 불안정했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아이가 안 태어나면서 지금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20대, 30대가 됐겠죠. 그래서 이게 인구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요. 20, 30대 인구가 아주 온폭 들어가가지고 스페이드 모양을 합니다. 그래서 중년층, 노년층은 비교적 많은데 20, 30대 한창 일할 경제활동 인구가 상당히 적은 이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인구학적인 위기입니다. 2022년에 벌어진 전쟁이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공통된 인구 위기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는 아직까지는 딱 부러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추정이 난무하고 프라파간다가 난무하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사자 수를 굳이 특정하진 않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사자 수가 50만 명, 60만, 70만 명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특정해서 말할 정도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추정치를 종합해 보면 정말로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이라고 알아두시고 러시아는 아마 전사자 수가 10만 명과 20만 명 사이에 있을 듯 합니다. 부상자도 꽤 많이 나오겠지만 이게 전사자 수만 따지면 그럴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5만 명 얘기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숫자고요. 아마 러시아의 최소 2배, 최대 한 4배 정도의 사망자를 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하죠. 정말로 또 한번 자신 없는 추정이지만 한 50만 명을 상회한다고 보입니다. 이런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요. 근데 이것이 두 나라의 인구 구조에 어떤 또 충격을 줄 것인가, 또 한 번 이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인데, 사실 역사를 놓고 보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지만 그 전쟁으로 인한 전사자 수를 금방 상쇄하는 베이비붐이 일어나거든요. 전쟁 뒤에. 그래서 경험칙을 본다면 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만 그 인명피해는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복원이 되기 마련이다. 물론 다 비극이지만 인구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나름대로 인구 충격을 받고 그것을 이제 복원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실은 복원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일단 러시아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도 사실이고 충격이 클 텐데 그것도 아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곧바로 아니겠지만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복원이 될 텐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장년층을 전사자로 잃은 측면도 있지만
훨씬 더 큰 규모로 난민으로 일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4천만 명을 상회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동부에 있는 점령지 인구가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이웃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동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서유럽으로 많이 유출이 됐죠. 그 유출된, 그러니까 난민으로 동유럽이나 서유럽으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남성 같은 경우는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성은 못 나가게 했지만 비합법적으로 아니면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남성들이 꽤 많이 있고요. 여성들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죠. 근데 문제는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갔던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리란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계속 눌러 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정말로 이상적으로야 외국에 살다가 전쟁이 끝나면 국가 재건을 위해서, 다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돌아와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안정된 삶을 나름대로 3년 동안 꾸려왔는데 그 초토화된 조국의 땅에 돌아가서 그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계속 고통받을 것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또 근본적인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눌러 앉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크라이나의 인구 학적 위기는 그야말로 더 심화될 상황일 것이고, 그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고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데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후 재건 사업도 던질 수밖에 없다. 암울한 상황이 우크라이나에게 닥쳐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러우 전쟁 이전에도 성비가 불균형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지금도 여성보다 남성이 적다고 합니다. 눈에 띄일 정도로 남성이 여성보다 적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러시아의 현대사를 보면은 설명이 가능하죠. 2차 세계대전 때 총 3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러시아, 소련의 경우에 아무래도 군인들로 남성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3천만 명 인구 손실 중에서 1,000만 명이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이 남성 때문에 남성의 수가 모자라서 전후에 엄청나게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공상 1960년대에 나온 러시아 영화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서 보면 신랑감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거나 아니면 또 시쳇말로 널린 게 여자에서 아주 장밋빛 인생을 구가하는 남자들 얘기가 영화에 많이 나와요. 네, 그런 걸 보면서 2차 세계대전의 인과적 충격이 소련과 러시아에 얼마나 컸었는가를 또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2차 세계대전의 인과적 위기가 나름대로 흡수되고 완화되고 이제 해결되는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러시아의 격변이 닥치죠. 그게 뭐냐면 1990년 소련의 해체입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시설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작동 정지가 되면서 또 경제가 또 파탄나면서 러시아가 엄청나게 또 고생을 하거든요. 그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항상 봤었는데, 그때 아이를 당연히 안 낳고요. 또한 노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서 생존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진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유지되었더라고 하면 아주 풍족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탄탄한 노인연금을 받으면서 여생을 즐겼을 러시아 노인들이 하루아침에 연금이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휴지 조각이 돼버려가지고, 극단적인 경우는 저는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음식물을 찾는 러시아 노인분들을 봤었거든요. 1990년대 말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1990년대에 10년 동안 러시아는 일단 출생률이 적고요. 그 다음에 노년층 인구가 급격하게 또 사라지는데, 이 출생률이 적었을 때는 쉽게 말하면 남자아이도 덜 태어나고 여자아이도 덜 태어나겠죠. 그런데 노년층이 축소될 때는요, 성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 할머니들은 그래도 생존력이 있어서 잘 버티는데, 러시아 할아버지들은 잘 못 버텨요. 이게 그래서 할머니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나가는데,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다 보드카 먹고 세상에 왜 이러느냐
하면서 아주 뭐랄까요, 몸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건사하지 않죠. 그러면서 원래부터 뭐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지만 1990년대 주로 러시아 할아버지들이 대거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비가 또 맞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여파가 지금은 또 많이 완화가 됐을 텐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원래 저출생 국가였다. 이것은 아직 만회를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근본적인 위기에 처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푸틴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그 정책이 뭐냐면 출생 유도,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출생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효과가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형편인데 푸틴 행정부가 바라는 수준까지는 아직 못 미친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일 텐데요. 그런 강대국으로서의 위상 유지, 그리고 노동력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라도 이 푸틴 대통령이 지극히 강력한 방법으로 출산을 북돋으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도 결국은 저출생 국가로서의 어떤 상황에서 탈피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여성 인권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은 기사로 좀 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학술대회에 가서 이에 관련된 발표를 들었었거든요. 그에 따르면요, 전쟁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조금 더 근원적인 층위로 들어가면 일단 푸틴 대통령이 서방에게 환상을 버리고 서방과 대립되는 정책을 2007년부터 추구하죠. 그래서 서방의 가치, 여권 신장 내지는 양성평등, 그리고 가정의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 철폐, 이런 것은 서구의 가치일 것이고, 우리 러시아는 전통 가치는 그렇지 않다. 가족이 중요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고 남성과 여성 평등히 해야지만 그래도 가정 내에서는 가부장의 권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성소수자 이런 문제는 종교의 가치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서방의 일반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권익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또 하나, 전쟁을 또 하게 되면서요, 더더욱더 강력하게 사회를 통제하게 되는데 아마 전쟁 이전이긴 하겠지만 러시아에서 어떤 법률이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가정폭력이 있다 했을 때 이 가정폭력에 경찰이 개입하는 이 범위를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정폭력이 저질러진다 할 때 천차만별이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형태일 텐데요. 그럴 경우에 폭행당하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정말 경찰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개입을 해가지고 싸움을 중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지하는 형태가 정말로 경찰이 문매를 때려서라도, 남편을 때려서라도 폭행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정폭력이 나름대로는 통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쟁 직전이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 속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통 가치를 북돋고 서방과 다른 문화를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내 폭력에 경찰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자행됐을 때, 쉽게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 러시아 경찰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가정폭력이 저질러지고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상황이 다반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성의 기초적인 어떤 권리가 푸틴 행정부, 특히 최근에 들어서 엄청나게 제한됐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역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 러시아 상황을 놓고 거기는 그렇게 남편이 때린다며, 그래서 남편한테 맞고 살지만 않아도 감지덕지 한다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러시아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 그리고 러시아 사회의 보수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전쟁을 하면서, 당연히 전쟁을 하는 사회는 이게 경직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는 것,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면은 조금 더 러시아의 실상이 정확하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단지 두 나라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각판과 지각판이 맞물리는 그리고 충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파가 정말로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우크라이나도 정말로 힘들게 된 상황이지만 그 파급 효과란 것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거든요. 유라시아 대륙에 직접적인 충격파가 미치고 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가 미치는 곳이 바로 동북아시아 이곳이고 한반도인데요. 한반도가 그 직접적인 여파 속에 들어갈 것이고 오히려 동북아시아 특유의 고유의 어떤 대립관계라든지 갈등관계에 따라서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슬기를 모으고 역량을 키워서 이 파고를 헤쳐나가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그야말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자기의 심정을 투영해서 보고 감정이입을 하면서 어떤 한 나라를 두둔하고 어떤 한 나라를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감정이입이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윤리적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실질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이 많이 교란돼 왔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앞으로라도 국제정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들의 앞날을 도모하고 우리들의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론적인 말씀인데 원론일수록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협상이 진행될 때 참여하는 당사자가 적어야지 효율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트럼프의 지로운 일 텐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협상 당사자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유럽연합 등등일 텐데 트럼프가 볼 때는 여기에 낄 자격이 있는 당사자는 미국과 러시아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철학상 약한 존재는 이렇게 내팽개치듯 배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힘이 강한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와 미국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협상의 타결만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적어도 이제 트럼프의 정신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끼지 않는 것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기투합을 했다고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없이 진행된 협상의 주요 내용과 합의된 사항은 무엇이고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일단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을 우크라이나 측에 해주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데 들어간 돈도 꽤 있고 그리고 그 무기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수당도 줘야 되고 노인분들한테 연금도 줘야 되고 공무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는데 이런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국가 기능이 마비될 상황에서 그런 사태를 방지하려고 그런 쪽에 자금 지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무상 원조가 아니라 일종의 외상이었던 셈이에요. 그래서 외상을 주었으니까 그것을 받아내겠다는 얘기죠.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유지가 됐거나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을 계속 견제하는 후임자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면 외상을 받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띄엄띄엄 받든지 아니면 그 액수를 상당 부분 탕감해주는 상황도 가능했을 텐데 당연히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준 외상을 100% 다 받아내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다가 이제 덤까지 얹어서 120, 130%, 150%를 받아내려는 입장이죠.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그리고 지하 자원 등등을 개발해서 얻는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가져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었죠. 트럼프의 논리가 아니 우크라이나와 미국 사이에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같이 자원을 개발하는 이런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의 발판이다. 이런 논리를 들이밀었는데 이런 논리에 결국 젤렌스키가 굴복하고 만 셈입니다. 근데 한번 또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미국이 자기에게 우호적인 국가라든지 아니면 동맹국에게 무기 및 군수물자를 천문학적으로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과 맞서 싸우면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영국과 소비에트 연방에게 무기대여법으로 군수물자를 지원한 것인데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의 군수물자를 지원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5년도에 영국으로부터도 모든 외상을 다 돌려받았고요. 소련으로부터도 다 외상을 돌려받았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나름대로 대영제국의 맹주였던 영국이 1945년 이후로 급격하게 위상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게 무기대여법으로 받은 외상을 갚으면서 경제가 완전히 미국에 종속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후에 영국은 완전히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국가가 됐는데 뭐랄까요, 매개체가 바로 무기대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도 1945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이 무기대여법으로 얻은 외상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에 맨 마지막으로 변제를 했던 러시아 국가원수가 바로 푸틴 대통령이었죠. 이렇게 영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한테도 무기대여법으로 빌려준 돈을 다 받아내는 미국일 텐데 우크라이나에게 그 외상을 탕감해준다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이런 과거에 비춰보면 미국의 행동이 어이없는 행동은 아닌 셈입니다. 이렇게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최대한 경제적 수익을 올리려는 이런 이슈가 협상에서 큰 쟁점이 됐고요. 거기다가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에게 맞장구를 쳐서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곳에도 히토류 등 정말로 많은 천연자원이 있으니 이거 개발을 하는 거 미국과 함께 하자. 이런 식의 쟁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고 또 하나 이 쟁점을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다면 그야말로 급속하게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의견이 조율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대폭 양보를 해서 전쟁을 끝낸다고 하고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빼앗긴 영토를 러시아에게 아예 넘겨준다고 할 수 있죠. 한 가지 가능성인데 그러면서 내거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러시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 우크라이나로서는 대폭 양보를 해서 빼앗긴 동부 영토 그 20%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반드시 받아내고 싶은 약속이 뭐냐면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으니 그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국가 안보를 보장해달라.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된다는 약속만 해준다면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준다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2022년에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서방 열강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 내지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서 서방 진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3년 동안 러시아에게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 전쟁을 끝내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된다? 아니면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절대로 푸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할 때 푸틴은 강력하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내지는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지 않게 해준다는 약속을 트럼프에게 받아내고서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겠죠.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준 무기대여법 원조를 전액 다 회수하는 거, 이 쟁점 하나가 있고요. 연관돼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자원 개발에 관한 전후 복구에 관한 쟁점이 있고, 두 번째가 전후에 우크라이나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중립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나토 회원국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쟁점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유럽의 반응은 어떤가요? 유럽연합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총리가 미국이 빠져나가도 유럽연합은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아예 자국의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는 달리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러시아에게 품은 공포심이 과연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럽의 국가들, 정상들 대부분이 러시아를 호전적인 국가, 팽창지향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그 다음에 러시아의 힘이 서유럽적으로 뻗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도록 원조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죠. 여기서 트럼프와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승리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켜낸다는 목적으로 미국과 나토 국가들,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들이 아주 철벽공조를 이루고 유대 관계가 더더욱 강해질 듯이 보였는데,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나토를 미국의 세금으로 지켜준다는데 상당히 반감을 보이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안보는 유럽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까지 미국이 엄청난 자원을 투입을 해서 서유럽 국가들의 안보를 지켜줘 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했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당장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지금 방위비 수준이 전체 자체 국내 총생산의 1%, 2% 수준인데 이것을 2배, 3배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가 강력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유럽의 발전 동력이 상당히 죽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 침체가 지속이 되어 왔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방향에서 타격을 입죠.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방위비 지출을 감당해야 되고, 그 수준을 2배, 3배로 올려야 될 상황. 그래서 방위비가 국내 총생산의 최소 3%, 높게는 5%까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건 엄청나게 경제 부담이 되겠죠. 또 하나 가장 좋은 예가 독일일 텐데요. 독일 경제가 그나마 호황을 누려왔던 이유가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값싼 액화, 천연가스, 에너지를 수입해서 단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가져왔는데, 또 그런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이 바로 메르켈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값싼 에너지 자원을 수입을 해서 독일 경제의 경쟁력을 높였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러시아 천연 액화가스의 3배, 5배에 이르는 고가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고스란히 독일 경제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두 가지 방향에서 충격이 오면서요, 방위비 부담 그리고 러시아산 천연자원 수입이 막히는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앞으로 향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서유럽의 경제는 휘청일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갑갑하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요. 우크라이나가 그 향후에 맞이할 수 있는 운명을 한번 가상 시나리오로 정해보자면요.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역시 전쟁에서 승리해서 러시아를 밀어내고 그리고 빼앗겼던 영토, 동부 영토를 다시 탈환하는 것. 그리고 덤으로 2014년에 빼앗겼던 크림반도까지도 돌려받는 것일 텐데 이 가능성은 정말로 낮아졌죠. 원래부터 높지 않았지만 거의 지금은 0에 수렴할 정도로 가능성이 낮아졌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이 국가가 산산분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영토는 러시아가 차지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의 서쪽 영토는 오스트리아 영토이거나 폴란드 영토이거나 아니면 루마니아 영토였거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빈사 상태에 빠져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국가가 돼버리면 그리고 러시아가 대놓고 원래 자신들의 역사적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동부 영토를 다 가져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 폴란드가 옛날에 우리 땅을 되찾겠다. 그리고 또 루마니아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뺏겼던 땅인데 돌려받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우크라이나가 4분5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역시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어떤 패권 내지는 우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땅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서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계속 존속하면서 나토에 가입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립을 해서 러시아로부터 안전 보장 공약을 받아내는 이런 식의 절충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대외 관계, 즉 러시아나 미국이나 서유럽과의 관계는 어떻게든 절충이 될 텐데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악몽인 것은요. 이 내부 분열이 지속되는 겁니다. 원래 전쟁 이전에도 친러시아 정치 세력과 친서방 정치 세력이 계속 충돌하면서 팽팽한 긴장 관계를 조성해왔고 심지어는 내전까지 벌였었는데 올해라든지 내년에 만약 전쟁이 끝나고 난 다면 국제 관계야 어떻게든 간에 좋든 나쁘든 협상이 벌어지겠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강경 민족주의 세력은 절대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에게 그들이 볼 때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국가 행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공격을 해댈 것이고요. 반면에 강경 민족주의 세력 반대는 현실을 인정하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완벽한 자주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미국도 그런 러시아와 거의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 현실을 인정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요구를 들어주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이런 식의 현실파와 이상파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갈등을 빚는다면 또 다른 내전 상태 2022년 이전보다 무질서했지 더 낫지 않은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느 쪽을 생각하더라도 우크라이나로서는 갑갑하고 답답하고 비참한 심정이 드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으리라는 예상이 됩니다.